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무렵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PD 수첩도 있었고 지산이 굉장히 공실이 많다 이런 기사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산 경매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전년비 거의 YOY로는 70%씩 증가한다고 하니까 지산 경매 건수는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일반적인 시중 오피스텔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넓은 면적을 기업들한테 제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식 산업에 속하는 그런 회사들이 거기에 입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산이 좀 2020년, 21년에 평년에 거의 2.5배에서 3배 육박할 정도로 면적 공급이 늘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 지산은 1년에 약 200만 제곱미터 정도 늘었었는데 평균적으로 60제곱미터로 나누면은 한 3만 호 정도 되는 그런 물량이었거든요. 그게 20년, 21년에는 400만 호 넘어서 2배 넘게 그렇게 물량이 공급되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택 관련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마치 오피스텔처럼 아니면 아파텔처럼 분양받아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수요 공급이 맞춰져 가지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산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분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PF 사업을 엄청나게 늘렸던 회사들이 지금 PF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지산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지산이 준공이 됐는데, 준공하고 나니까 거기에 들어갈 만큼의 임차 기업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산은 아시겠지만 거의 85%나 90%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원래 부동산 대출이라는 거는 지산 가격이 3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3억의 지산의 70%인 2억 1천만 원까지는 담보대출, LTV 70%인 담보대출을 해주고, 주택의 지금 담보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하지만 지산의 담보대출은 보통 이자만 내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낮은 부담이겠죠. 70%까지 빌리고 그 위로는 85%든 95%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분은 신용대출 명목으로 7년 만기로 빌려줘요. 그러니까 지산이 85%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70까지는 담보대출, 위로 15%포인트는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신용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산을 투자를 하고 90%까지 빌려서 지산 투자하고 그게 준공됐을 때 피 붙여서 팔고 이런 거는 16, 17년에 지산 공급이 작았을 때, 그리고 그때의 지산 수요는 실제 진짜 기업이었을 때 IT 기업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사업을 만들 것만큼 상황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좀 어떤 웃돈 붙여서 사고 팔고 한 이런 게 좀 있었는데, 20년, 21년 이후에 지산은 그냥 완전 투자 시장 열려버린 거고요. 투자 시장 열리고 그리고 공급량도 2배 되면서 지산 소위 과열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거를 좋다고 이제 2개, 3개도 아니고 진짜 10개, 20개씩 살 수도 있었는데, 수중에 돈이 한 1, 2억 있으면은 진짜 그 지산을 90%까지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열차게 많이 사는, 마치 지산으로 갭 투자하듯이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했던 게 20년, 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22년 하반기 이후, 즉 23년부터는 어떤 환경이었냐면은 근본적으로 고금리 환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산에 대해서 매수를 하려면은 이제 사업자를 내거나 법인이어야 되는데, 사업자와 법인으로 나가는 그 대출의 대출 금리가 종전에는 3%였다면은 지금은 5에서 6%까지 나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3억 원 지산에 2억 5천 정도를 빌렸는데 그게 3%대 금리면은 연에 한 750만 원 갚겠고, 3억 원 지산에 캡레이트이 3%면은 900만 원은 버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지금 버는 돈은 90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2억 5천 금리에 5%면은 1250만 원 나가니까 이 지산 하나가 1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설령 공실까지 나게 되면은 임차료도 낮춰야 되거나 1년에 마이너스 1000만 원 이상씩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후에 지산은 또 대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분양 면적 40평형에서 이제 분양 면적 60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분양 면적 60평이 전용 면적으로는 그 절반인 30평 정도가 나오는 건데, 지산 대형화 가격도 높아졌죠. 평당가도 종전에 600, 700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산도 1000만 원 금방 넘어가지고 지산이 1400만 원, 1500만 원 돼 보니까, 그러니까 한 40평짜리를 1200에 공급하게 되면 거의 5억 가까운 지산이 되는 거예요, 한 칸에. 40평인데 실제 사용평은 20평이고요. 그럼 20평짜리 지산이 5억이 되는데 거기 들어올 기업이 없으면 올공실. 나는 거기 대출 80% 했으니까 4억 대출.
거기 원래는 3% 대출이니까 2,400만 원 이자비 낼 줄 알았는데 6%니까 4,800만 원 이자비 내고, 팔려고 하니까 이제는 5억에는 안 팔리고, 팔려고 하면 뭐 한 30% 깎으라 그래서 3억 5천에 팔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돈을 끌어와 가지고 3개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산이 지지옥션 기준으로는 1월 10일 기준 판단했을 때는 지난달에 약 한 700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경매 신청 건수가 이게 지산 전체 공급량 수에 비교하면은 아직 많은 건은 아닌데, 근데 아파트가 지금 월에 한 3천 몇백 건 올라온다고 생각하면은 3, 4천 건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산도 700건대로 올라오면은 지금 아파트 비중의 거의 20%를 넘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지산 역시 아파트 투자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 많다는 거여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뉴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산은 예전에는 정말 희한한 수요도 많았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지산을 빌려가지고 지산을 사서 거기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를 채굴하셨던 분들도 지산에다가 이제 채굴장을 한국에도 꾸미기를 했었거든요. 집에서 채굴을 하다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는 이제 이런 공업용 전기요금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런 채굴장을 꾸미기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더리움조차도 부테린이 이거를 POW, 포우 방식에서 POS, 그냥 스테이킹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컴퓨팅 연산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런 코인 채굴을 위한 지산 수요도 같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다 같이 22년 9월부터 23년 상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고금리, 그 다음에 수요 위축, 그리고 전반적인 지산의 공급 과잉, 그리고 이런 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니까 지산 투자는 20년 이후에 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거의 다 완전 물렸거나 아니면은 겨우 똔똔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기업들도 문제인 게, 기업들은 이미 태양건설 사례에서 보셨겠지만 기업들은 지산을 짓기 위해서 땅을 비싸게 사놨다가 그게 수요가 높을 줄 알고 그거를 이제 착공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주택은 경매를 나가거나 이러면은 낙찰 가율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시세에 대비해서 한 70%에는 받아가잖아요. 지산은 그것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PF 관련한 대주단들에서 이 지산 쪽 PF 쪽에 대해서 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시행사들이 거의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건데, 태양건설도 이런 식으로 성수동에 있었던 오피스 사업, 결국 이게 지산 사업이었는데 지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 사업부터 시작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산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년, 21년에 1년에 400만 제곱미터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40제곱미터로 나누면은 10만 호고, 한 60제곱미터로 나누면은 1년에 6, 7만 호가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엄청난 양의 공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수요는 더 위축된 걸 보면은 지산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뭐 개인들에게 투자하라고 자잘하게 써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지식산업업체들이 자기 사무실을 낮은 가격에 넓은 면적으로 쓰라고 이렇게 도입을 한 건데, 실제로 각 지자체들은 이 지식산업센터를 자기네 도시에 기업들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업체들이 여기 들어오도록 그 종용하는 과정에서 지산 인허가를 쉽게 내줬었거든요, 각 지자체들도. 근데 그렇게 해서 지산을 딱 도입을 했는데 교통망 개선은 지자체에서 하나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건물만 들어와서 그냥 여기다 알아서 입점하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를 실제 사용해야 되는 사용처인 그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가려면은 이동도 불편한데.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이런 도시 개발을 할 때 교통망을 먼저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어떤 나대지, 광역교통 아니면 간선교통 수단들 있는 사이사이에 어떤 토지를 인허가를 받고 이런 과정에 그 건물을 먼저 공급하게 되면서 초창기 수요가 매우 위축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산도 특히 20년, 21년에 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 지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데이터들, 경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PF 시장 데이터, PF 부도난 것들, 그리고 금리들,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앞으로도 지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주택도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용도가 그만큼 있지도 않은 건축물이 과잉 공급된 정말 최악의 사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2023년 4년 최근의 주택시장 문제는 주거용 부동산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은 주거는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공급이
어느 정도 타이트한 레벨에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주거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 자체가 아예 달라가지고 그 수요가 이렇게 짱짱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완만히 올라가던 거가 인위적으로 투자붐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공급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비주거형 부동산, 사실 오늘은 지산을 말씀드렸지만 분석왕에서 뭐 지산이랑 아파트랑 이런 걸 다 섞어서 말씀드릴 생각도 있는데, 이런 것 부분들 보시면은 비주거형 주택에서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물론 주택 문제가 덜 심각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쪽 시장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과잉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은 되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조금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모든 지자체 인허가는 자기네 지역에 지산 짓고 취득세 받고 기업들 들어와가지고 일자리 만들어 주겠지라는 생각에 다른 인프라 투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개인들은 이제 투자를 했고 저금리 90% 대출 나온다고 해서 10%면은 지사 하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90% 받아서 또 분양 홍보에 좀 속아가지고 캡레이트 뭐 5%, 아까 3억 기준 5%면 1,500만 원 번다 그래서 샀는데 실제로는 3%인 900만 원 벌리고, 이러면 완전 현금 흐름 깨이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지산 쪽이랑 이런 게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비주거형 부동산에 그래서 좀 검토나 투자나 혹시 이런 쪽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시겠지만 행여나 여기를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나온 걸 새로 양수받게 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꼼꼼히 검토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